네, 스펙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하 이 사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아두면 두고두고 좋은 인터뷰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근로자로 또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월급 문제, 퇴직금 문제, 뭐 연차 문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분쟁들 많이 겪으시는데요. 또 회사에 계신 분들도 노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근로자와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러 고민들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이버 지식인, 주변 동료, 그렇게 해서는 법률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멋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존댓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오늘 아주 재밌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민 변호사님 변호사 되신 지는 이제 업력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제 횟수로 14년 차죠. 우와, 14년 차. 네. 14년 차.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곳은 어디 있습니까? 경북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에. 네. 오, 제가 알기로 영천에는 변호사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몇 분 계세요? 지금 상주하는 변호사는 저밖에 없죠. 그래요? 네. 영천 유일 변호사. 네, 변호사가 상주하는 건 저밖에 없고, 네. 뭐 또 사무장이 운영하는 뭐 비슷한 사무실 비슷한 유사 네.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있고. 유사 사무실 같은 게 하나 있대. 이거 위험한 얘기인데요, 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변호사법 위반 네. 소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그래요? 변협에다가 징계 청구를 했는데. 그래요? 네. 회장님들마다 네. 퇴임하고 나면 저한테 이 변호사 아직도 그 변호사 사무실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처리를 안 해주세요. 하여튼 영천에서 아주 핫한 분입니다. 이거 흔히 만나뵐 수 없는 분인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네. 자, 영천은 예전에는 이제 무변촌이라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을 무변촌이라고 했는데 영천에 특별히 이렇게 사무실을 개소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조심해야 돼. 드라마? 네. 네.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무의촌에서 개원하는 의사분들 있잖아요. 멋쟁이들 있죠. 네, 네.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네. 무변촌에서 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네. 개업을 했는데 예. 이제 개업은 13년 차인데 13년째 후회 중입니다. 후회 중이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근데 왜 하필 영천이에요? 뭐 영천에 연고가 있으셔서? 영천은 제가 10살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고장이 너무 법률적으로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법률 문턱을 서비스의 문턱을 좀 낮춰보자 해서 쉽게 좀 찾아가게. 네. 왜냐면 영천에서 다 대구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낮춰보자 해서 개업을 했는데 내 소득이 낮춰졌어요. 아이씨, 소득이 낮춰졌어. 그러나 실력이 낮춰지진 않았다. 그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턱이 낮아지면 원래 좀 싸집니다. 싸야 문턱이 낮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동민 변호사는 소득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뭐 복잡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명성을 사실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후배 법조인으로서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서두에 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로 평소에 사무실에서 어떤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다루세요?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아는데 네. 맡기질 않아요. 맡기질 않는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방송에서 좀 프로페셔널하게 얘기를 해야지. 맡기질 않은 사람들이 와서 맡겨야 되는데 네. 이 영천 사람들은 네. 뭐 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는 건 아니고 예. 뭐 이혼이나 아니면 뭐 저 촌이다 보니까 예. 또 다방 아가씨들한테 돈 떼인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빌려줬다가? 네. 꽁구들?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사건이 주로 있고 예. 이 근로기준법은 좀 영천 아닌 외부의 분들이 많이 오죠. 제가 이제
올해로 아니 작년에 임기가 만료됐었죠. SK 이노베이션 노동조합의 고문 변호사였고요. 예. 아마 올해부터는 코레일 노조 쪽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요? 네, 고문 변호사 할 것 같습니다. 완전 잘 나가네. 뭐 엄청 엄살 부려놓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소득이 낮춰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낮춰졌다가 뭐 또 높아질 때도 있다가 밸런스가 맞는 것이 뭐 또 그 죽기 직전에 산소호흡기 달아준 사건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강 변호사도 잘 알 거예요. 그 통상임금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엄청난 판결이 나왔죠. 그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내가 그 팔로우업 한 사건이죠. 그게 따라 들어간 사건인데 SK 아니고 S51 에서 똑같은 소송을 해가지고 집단 소송 해가지고 지금 뭐 대법 판결만 남겨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하고 계신다고요? 또 모르겠네 이 사람. 또 아니고 그냥 산소호흡기에 잠시 잠시 처방을 받은 거고. 내가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나 잘 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 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사건이 사실 통상임금이나 이런 소송들이 이제 줄을 이을 거라는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고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판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에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직장인들은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상임금? 뭐 그거 내가 무슨 상관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도대체 대법원에서 어떤 포인트를 예전과 다르게 바꿨나? 그러니까 정기상여금 부분이 바뀐 거예요. 정기상여금? 네, 정기상여금이라고 해서 좀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에 뭐 50%, 두 달에 100%, 아니면 1년에 뭐 1000%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안 넣어버렸다.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건 결국은 OT 수당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도구가 되는 기준이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의 1.5배 이런 식으로 수당이 책정되니까. 그런데 1년에 기본급의 10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면은 통상임금이 2배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야간 수당이 2배로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높아지면은 모든 그 수당들이 기준점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진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임금 체계가 복잡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우리 직장인분들 급여 명세서 보시면 아이고 뭘 이렇게 기본급은 다 최저임금에 세팅돼 있고 무슨 수당 뭐 김장 수당 무슨 수당 건강 수당 무슨 명절 수당 온갖 수당들 다 붙여서 기본급은 최대한 줄이고 수당으로 많이 넣어놓고 근데 사람들은 뭐 수당이 어떻게 되든 나 손에 들어오는 돈이 월급 300이면 됐지 이 기본급 300이 됐든 뭐 수당이 더해져서 300이 됐든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줄여야지만이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뭐 퇴직금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에 자꾸 이제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를 붙였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꼼수인 걸 알잖아요, 법원이. 꼼수죠. 이거는 퇴직금을 줄이겠다라는 꼼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거 그거 원래 월급이잖아, 이 사람아. 원래 월급인데 자꾸 그 월급 아는 척해.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더하던 거에 이번에 좀 확실하게 더했다. 엄청나게 더한 거죠, 이거는. 또 디테일하게 이제 정기상여금이라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연말에 보너스, 뭐 여름에 뭐 휴가 보너스 이렇게 딱 시기를 정해놓고 지급이 되는 게 그 이전에는 기본급이래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회사들은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서 정기상여금을 굉장히 넓혀놨을 텐데 기본급 주는 대신 정기상여금을 크게 해버리면 나중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도 적게 줘도 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을 텐데 회사는 작살나네요 지금. 그래서 엄청 이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10년 만에 바뀐 거거든요. 이게 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2013년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 법에 없는 고정성 요건을 넣어놨어요. 고정성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5일이 월급인데 25일까지 안 다닌 사람한테는 안 준다.
이러면은 고정성이 결여됐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25일까지 25일에 월급 날인데 네. 25일에 만약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서 퇴사를 했다. 뭐 24일에 퇴사했다. 24일 하루 전에 퇴사했다.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만약에 상여금을 안 준다. 네. 그러면은 그건 이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 아니다. 네.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 퇴사 일자하고 상관없이 네. 무조건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이다. 퇴사 일자에 따라서 줄지 말지를 네. 결정하면 이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봤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기업들은 전부 다 이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고정성 요건을 넣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월급 날까지 아니면 여름휴가, 하기휴가 때 그 날까지 지급하는 날까지 안 다닌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것만 넣어버리면 매직이지. 완전히 통상임금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네. 그 퇴사할 때만 안 준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여금은 매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서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받아오던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 안에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도 줄고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뭐 오버타임 수당도 다 주는 거죠. 연장 초과 수당, 근로 수당도 다 뭐 주는 야간 거고. 휴일 다 주는 거죠. 근데 그게 퇴사일에 따라서 연동되게 한 번이라도 안 지급되게 되면 고정성이 탈락. 그런 개념이군요, 그게. 그런데 이번 판결 때 바뀐 거예요. 대기업들이 다 그 조항을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고정성 요건을. 네네. 근데 이제 다 바뀌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소송하면 기업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우리 대법원 전문합의체에서 예. 조건을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 네. 소급 적용 안 된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만 그렇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라. 네, 앞으로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난리 나는 게 이거 안 넣으면은 난리 나요. 과거 한 10년치는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전국 회사들 다 퇴직금 다 다시 계산해서 그럼요. 다 다시 줘야 돼. 난리 나요. 그러니까 차마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만 지금 소송 건 사람들한테만 현재 소송 중인 사람도 포함돼. 판결 선고일 전까지 네. 소송을 건 사람한테까지만. 그러겠네. 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이미 소송 걸어놨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그렇죠. 바꿔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어쨌든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부터야 미안해 소송 취하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얘기네 이게. 네. 그러면 지금 근로자들은 빨리 그 계산을 잘 해봐야겠네요. 내 통상임금이 그렇죠. 얼마냐. 그래서 월마다 그 연장 근로하시는 분들 소정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받아야 되고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도 수당 받아야 되는데 수당 계산이 이게 대법원 판결 전이랑 대법원 판결 후랑 수당이 똑같아. 뭐야? 이러면 이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거 빅뉴스입니다, 여러분. 빅뉴스. 판결이 언제 났죠? 판결이 얼마 전에 났죠. 한 2주, 3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1월 말로 봐야 되겠네요. 1월 말. 그렇죠. 여러분 2025년 1월 말에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탁월한 이동민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그 판례 이후에 즉 2월달 우리 월급 그 급여 명세서를 봤는데 각종 수당들이 그전하고 1월달이나 2월달이나 똑같다. 바로 이동민 변호사 전화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좀 노동 사건을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사건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바꾸는 사건이 기억이 나요. 사회를 바꾸는 사건. 내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영천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월급을 10만 원씩 다 페이백을 했었어요. 페이백이라 하면 월급 줘놓고 뒤로 돌려받았다는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겁니까? 뭐 하려고 했을 거냐? 뭐 비자금? 그러니까 원래 이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도비 시비로 그러니까 전액 국가에서 이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과도한 월급을 받는다 생각을 했겠지. 아무래도. 아이고 참 그래서 그래가지고 관행이었어요. 영천시에. 페이백 받는 게 10만 원씩. 그 명목은 그거죠. 밥값. 당신 와서 점심 먹지 않느냐. 밥값을 내라는 개념으로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일어나? 영천만 일어나? 영천 제가 알기로는 영천 외에 소도시가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소송 제기했죠. 얼마겠어요? 1년치 해봐야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안 받고 했죠.
하지 않고 네. 진짜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영천에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야, 때려 죽일 놈이 됐네. 우리 이동민 변호사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는 죽일 이게 벤츠 탈 거 이제 아우디 타야 되는 거지 뭐.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 꼭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미 있는 사건을 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라. 근데 영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전히 다른 소도시나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뭐 원래 그런가 봐. 뭐 그렇게 다 한대 우리 말고도. 근데 소송에서 이겼다 이동민 변호사가. 그러면 다 달려와야 되는 것이 이동민 변호사한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페이백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는 한두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조리에는 좀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재밌다. 또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이요? 홍준표 조진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왜 가면 오늘 빨간색 넥타이 내고 온 게 좀. 나 국민의힘. 나 빨간색만 보면 돌아버려요. 이거 병이 있구나. 이것도. 우리 동 변호사도. 홍준표 시장님도 좀 고발 그만 당하시고 대구는 떠나시고 중앙으로 가셔야지 빨리. 사퇴하고 대선 집도 안 구해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뭐 하여튼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뭐 모든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선 출마. 그렇죠. 지지자든 반대 세력이든 가시길. 오늘 응원해요. 얼른 사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남아 있잖아요. 대구에는 아직 동대구역에 자기 닮은 동상 딱 만들어놨으니까 다들 그리워할 거예요. 보면서. 그렇죠. 누가 나중에 뽀갤 것 같아. 시장님 못 계시면. 자, 근데 우리가 이 얘기도 해야 됩니다. 저도 변호사지만은 변호사 시장이 매우 혼탁합니다. 진짜 이 근래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계 시장이 이렇게 혼탁한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은 사실 동료 변호사들 중에 일부에게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특히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변호사가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 전문가다 이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어떤 로펌에 갔다고 칩시다. 갔더니 어떤 변호사가 상담을 하러 나왔어요. 상담을 하는 변호사 나와서 이 사람은 된대. 무조건 된대. 해봐야 된대 이거는. 아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사건 하는데 변호사가 뭐 열몇 명씩 달라붙고 말이지 뭐 완전히 뭐 전문적으로 완전히 뭐 체계적으로 착 간다. 돈도 엄청 비싸게 받아.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니까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광고비 많이 투자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니 우리가 식당은 여러 번 밥을 먹어보고 하니까 어디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입소문이 있지만 송사가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에요. 다시 갈 일이 없어 잘.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계약을 한다. 근데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러면 상담할 때 그 변호사가 계속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않고 어떻게 하냐? 이 변호사는 상담만 해. 계속 상담만 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메이드라고 그럽니다. 사건을 따내서 계약을 성사시켜가지고 돈을 받으면 거기서 성과급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돈 많이 벌려면 갖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된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는 또 다른 변호사가 착 나타나가지고 이제 변론 준비를 합니다. 서면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 듣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변론 서류를 내서 법원에 내고 이제 마침내 재판하는 날이 되면 재판은 또 딴 변호사가 가. 딴 변호사는 앞에 다 몰라요. 상담도 몰라, 서면 쓸 때 내용도 몰라. 재판만 가. 그러니까 재판 셔틀이에요. 그런 식으로 분업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마치 겉모습은 보기에는 체계적인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재판 가가지고 거의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기계적으로 그냥 헛소리만 하는 헛소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사건 수행을 하는. 근데 광고비는 한 달에 수억씩 한 지점에 그렇게 갖다 부어가지고 여러분 광고비를 많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매출을 메꿔야 돼요. 광고를 잘못하면은 3천만 원 광고해가지고
내가 3천만 원을 월에 쏟아부었어. 사건이 3천만 원치가 와. 일은 겁나 했는데 돈은 다 내 입으로 가요. 그게 바보짓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광고비를 엄청 부어가지고 매출을 그 이상으로 내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는 내실 있는 상담, 솔직하고 정직한 법률적 검토가 아니라 사업가적인 마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된다고 하고 나중에 결과 책임 안 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법조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렇죠. 팽배해가지고 이게 심각한 게 서울에서 많이 번 로펌, 돈을 많이 번 로펌들이 지역에 분사무소들을 엄청 내. 분사무소 내가지고 시골 깡촌에도 내가지고 광고할 때는 마치 서울에 있는 막 대법관 출신 뭐 유수의 대단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 지역까지 와가지고 내 사건을 도와주는 것처럼 광고해. 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광고 비용을 서울에서 번 돈으로 지방에 투여를 해서 지방 시장들을 싹쓸이한다. 아니 싹쓸이한 거 좋아요. 좋은데 잘하면 뭐 국민들이 다 혜택 보고 좋지. 근데 겁나 비싸면서 사건 처리는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변호사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은커녕 몇 백만 원을 붓기도 벅차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빡빡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 3, 4, 5의 새로운 네트워크 펌들이 계속 나타나요 지금. 모든 로펌들이 그 길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지금 혼자 하시죠 사무실을. 이런 네트워크 펌들의 광고 막 쏟아붓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아마 영천 변호사 치면 이현민 변호사보다 서울 펌들이 위에 뜰걸요 아마. 위에 떠요. 여러분 서울 펌이 영천 변호사 위에 뜬다니까. 그 사람들 영천에 없어요. 없는데 있는 척 한다니까. 그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오늘 법률신문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비율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100명 넘게 오늘 한꺼번에? 네. 이야.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3년 동안 보니까 한 100명 넘게 100명 넘게 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다 쓰겠어 그거를. 낚시하는 데 쓰는 거죠. 그거. 피싱하는데 100명이 지방 내려오냐고. 이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대형 로펌이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 사람들 영천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내려오는데 영천에도 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는 거죠.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사실. 이거 심각해. 이거 생태를 다 망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법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 법정에서 첫 인사한다니까요. 변호사 처음 어이 우리 변호사였어요 이러면서 처음 인사한다니까. 우리 변호사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요. 사건 부르면은 자기 이름 불러서 나갔더니 옆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변호사를 믿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을 하겠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강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진짜 짧아야 1년, 진짜 긴 것들은 3, 4년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나를 믿고, 그 변호사를 믿고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1년마다 바뀌잖아요, 네트워크 펌은. 계속 바뀌죠. 회사가 엄청 작거든. 노동강도 엄청 세요. 변호사들 사건이 너무 많은 거야. 광고를 미친 듯이 때리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길 지정 미지정 합해가지고 몇백 건씩 돌리니까 나만 나겠어요? 1년만 하고 그냥 돈 벌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 사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변호사가 와가지고 뭐 100건, 200건이니까 또 파악이 되겠어요? 또 파악 안 되는 상태로 와가지고 진짜 이런 이야기하면 미안하지만 강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진짜 헛소리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법정에 나와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법률 서비스 특히 변호사 아까 강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변호사 만날 일이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변호사 만나보니까 그거 다 사기꾼이더라. 이런 평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규제가 돼야 돼요. 이번에 변호사 회장 선거, 협회 회장 선거 때도 다 네트워크 펌 근절하겠다. 모든 후보 공약이 다 네트워크 펌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첫 번째 공약일 정도로 다들 새 후보 다 첫 번째 공약일 정도로 이거는 법조계에서 2025년 안에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는 진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게 법률 서비스도 엉망이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자, 로스쿨에서 지금 변호사들이 1년에 뭐 1,500명씩 쏟아지는데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변호사 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서 이 변호사들이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 안 갑니다. 안 가고 다 네트워크 폼으로 가는 게 급여를 뭐 1억씩 막 초임을 뭐 엄청 주니까 돈 많이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 로펌들이 그 작은 규모의 사무실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을 부르려면은 네트워크 폼 이상의 급여를 줘야 돼. 근데 이 네트워크 폼들은 급여를 많이 줘갖고 사람을 땡겨서 출혈 경쟁하듯이 막 그 자본력으로 버티니까 작은 사무실들이 고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폼도 생각해 보세요. 광고비를 그렇게 몇 억씩 갖다 붓는데 살아남으려면 비싼 사건을 해야 되잖아요. 비싼 사건을. 적은 노력으로 비싼 사건을 많이 해야 본전이 빨리 메꿔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착수금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갈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래 예전 법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냈던 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착수금으로 갈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말라 죽는다. 그럼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 사무실들이 다 네트워크 폼에 가맹점화되는, 프랜차이즈화되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이 기준에서 봐야 된다. 변호사가 돈 많이 벌고 안 벌고 이거 떠나서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엄청난 피해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양대 네트워크 폼 2개만 남았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뭐 진짜 돈 없고 변호사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그 네트워크 폼에서는 100건, 200건, 300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선의로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니, 이 공익적 차원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지금 송사에 시말려 있거나 뭔가 좀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랄까? 팁이랄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변호사고 좋은 사무실이다. 변호사님의 경험이 워낙 지금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좀 길잡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을 주신다면. 네. 일단 사건에 대해서 강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건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좋아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깐깐하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냐라고 할 정도로 변호사 자체가 레드팀 역할을 해주는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예요. 레드팀 역할을 네. 한다. 네. 네. 상담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예요. 왜 자꾸 안 된다는 비관적으로 얘기하냐?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반문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죠. 토론을 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상담할 때 질문했던 것들이 상대방 변호사가 다 질문하는 것들. 그렇죠. 결국은 이게 핵심이네요. 네. 예. 결국은 그거예요. 그 변호사가 바보라서 그거 주장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을 상담 과정에서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면 과감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료들이 비난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상담하는데 당사자가 막 억울한 얘기를 막 쏟아내. 막 쏟아내는데 변호사는 이렇게 들어요. 듣다가 탁 듣고 막 한번 해보시다. 한마디 끝. 하면 되겠네. 한마디 끝. 근데 그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야. 부장판사 출신이야. 어디 뭐 검사 출신이야. 출신에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실 있는 상담 30분 1시간씩 하는 변호사들은 계속 끊임없이 내가 상대방 변호사라면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것들이 걱정이 바로바로 본능적으로 되잖아요. 논리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있습니까? 이런 증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치열하게 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당신 내 변호사인데 왜 자꾸 그쪽 편 들어요?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좋은 변호사의 징표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진짜 좋은 변호사죠 사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와 사무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로펌이 그래도 규모가 좀 컸지만 사무장이 없습니다. 저희 로펌 고용하지 않고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사무 직원만 있고 제가 다 상담하고 왜냐하면 상담을 제가 해야 변론을 뭘 할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상담은 다른 그렇죠. 사람이 하고 나한테 맞아요. 자료를 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 편하게 하려면 사실 변호사들이 의뢰인 직접 안 만나고 전화도 다 사무장이 받고 사무장이 다 전화하고 1시간, 2시간 미주알 고주알 얘기 드는 거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던져주고
던져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사무장이 다 쓰고 그냥 변호사는 그냥 재판만 가고 이런 데도 천진데. 네, 그렇죠. 근데 이동민 변호사는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스타일이 어때요? 제가 상담 무조건 다 하고요. 직접 하시고? 네. 네. 뭐 저희 직원은 저를 그냥 서포트하는 역할인 거지.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제가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사실 정신적인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다 항상 뭐 정직하지도 않고 사실 또 거짓말 많이 하시는 하지. 분도 있고 네,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끊임없이 자아 비판을 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면서 검증도 하면서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 기억도 하고 그 치열함 속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그렇죠. 네. 제가 옆에서 본 이동민 변호사는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나만의 생존 전략이랄까? 이제 이 냉혹한 법률 시장에 그래도 고정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경이 점점 넓어지시고 지금 이 사무실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 법률 시장에서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홀로 이제 유지를 잘 하고 계신데 나만의 생존 전략.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나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어떤 비전이 좀 있으세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그러니까 제가 노동운동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동할 때도 그렇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의뢰인들이 그건 언젠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건을 진행할 때도 조금 진심으로 하면 성심껏 성심 변론을 하면 그 사건에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저 변호사는 정말 열심히 내주더라 이런 평판을 뭐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성심변론이 생존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장기적인 생존 전략은요 맑은 뜻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법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이네. 강수영 변호사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더 잘하면서. 그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가지고 오늘은 아하 이 사람에서 이 근로기준법 분야 그리고 특별히 뭐 노동관계 뭐 여러 가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동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앞으로도 좀 이어갈 텐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고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꼭 알아야 될 지식까지도 더불어 알게 되는 유익한 인터뷰를 여러분께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 지역에서 또 변함없이 끝까지 좋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